안녕하십니까. ITIG의 웹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는 구름이 기반의 인공지능 서비스 사례와 우리나라 AI, 빅데이터 산업의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본 주제를 위해서 세 가지 섹션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AI, 빅데이터 산업 동향 및 미래. 두 번째, 금융산업에서 바라본 AI 빅데이터. 마지막 세 번째 세션은 포스트 코로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인 구름이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바일, PC 등을 활용해서 보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댓글들을 달아주시면 저희 ITIG에서 좋은 댓글들을 추첨을 통해서 따뜻한 커피를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세션 AI 빅데이터 산업 동향 및 미래에 대해서 상명대학교 서광규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상명대학교 서광규 교수입니다. 여기 세션 1은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AI 빅데이터 산업 동향과 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는데요. 저는 현재 상명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클라우드 포럼이라고 해서 클라우드 쪽에 한국 쪽에서의 표준화 활동, 그리고 ISO IEC SC38이라는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도 표준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클라우드 분야입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과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아젠다를 3개로 나눠놨습니다. 첫 번째 아젠다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아젠다에서는 제가 뭘 말씀드릴 거냐 하면 클라우드에서의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트렌드가 어떻게 가고 있느냐. 이거는 클라우드에서의 클라우드 산업에서 또는 클라우드 플랫폼상에서의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라는 현재의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모습이기도 하면서 미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오늘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인공지능과 클라우드에 대한 얘기를 먼저 나눠보도록 하죠.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게 2000년대 벌써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Future World with ICT Potential and Progress라는 굉장히 유명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미래의 세계는 뭐의 지배를 받느냐? ICT의 지배를 받는다. ICT 잘 아시다시피 정보통신 기술이지 않습니까? 이때 IT, ICT 얘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죠. 그래서 모든 기술들은 또 모든 사물들은 뭡니까? 정보통신으로 다 연결이 되고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창출된다. 그래서 이때 나왔던 얘기들이 로보틱스 얘기도 나왔고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이미 이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IoT 얘기도 나왔고요. 3D 프린팅, 그다음에 자동 무인 자동차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서 이것들이 미래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이 얘기가 2000년대 초반에 나오기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난 후에 2010년도 초반에 굉장히 유명한 포브스지의 굉장히 유명한 마크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이 말을 했죠. 소프트웨어 is eating up the world.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다 잡아먹을 것이다. 굳이 얘기하면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소프트웨어가 이제는 기존의 경쟁과 관련된 법칙들을 다 깨버릴 것이다. 그리고 기존에 존재하던 모든 사물들을 다 깨버릴 것이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산업들이 다 뭐다?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파괴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나올 것이다. 저기 용어를 보시면 disruptive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파괴적인 이런 말인데 우리가 disruptive 테크놀로지일 때 굉장히 얘기 많이 나누는 게 대표적으로 PC.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PC 전후에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실 거고 인터넷 대표적입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 이런 거거든요. 근데 2010년도에 이미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그것만큼이나 바꿀 수 있는 disruptive 테크놀로지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여러분들 굉장히 유명한 얘기인데 벤츠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벤츠 타시는 분들 많을 텐데 벤츠 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더 이상 자동차는 뭘로 간다? 내연기관으로 가지 않는다. 전기차로 가는 것도 아니고요. 자동차는 소프트웨어로 움직인다는 굉장히 유명한 말도 여기에 적용되는 사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작년에 어떤 말을 했냐? 똑같은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AI is eating software. 이제 이게 무슨 말이죠? 인공지능이 소프트웨어를 잡아먹고 있다.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기 장표에서 보시다시피 2009년도부터 2019년도 근 10년 동안은 소프트웨어의 시대였다라고 한다면 이제 2019년서부터 2030년까지 근 얼마입니까? 10년 동안은 무슨 시대가 될 거냐? AI 시대가 될 거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만큼 중요하게 되고 부각이 됐는데 이게 갑자기 뚝 떨어진 얘기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가 우리나라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2016년도, 2017년도에 4차 산업혁명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때 디바이스 얘기도 많이 나왔고요. 데이터 얘기도 많이 나왔고 서비스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때 나온 얘기의 대표적인 게 ICBM이었죠. 그래서 I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IoT, C는 클라우드, 그다음에 모바일, 그다음에 빅데이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 이제 ICBM에다 AI가 더 붙었습니다. 그래서 ICBM A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저 장표를 보시다시면 아시다시피 IoT 디바이스로부터 정보를 게더링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AI를 적용한 애널리틱스를 수행을 하고 이걸 서비스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윗그림에 보시면 디지털 정보로부터 데이터를 얻어서 디지털 디바이스로부터 데이터를 얻어서 디지털화 분석을 통하고 이게 리얼월드에 실제로 적용이 돼야 됩니다. 다시 아날로그 시대로 아날로그에 맞는 서비스가 진행이 되는 거죠. 이때 핵심 역할을 하는 게 클라우드 빅데이터고 제가 보기에는 AI는 저기 빅데이터의 분석 기법 중에 아주 대표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IoT의 범위가 넓어져서 맨 밑에 장표 보시면 IoE 그죠? 그래서 everything 이제 things에서 everything으로 모든 만물이 다 인터넷으로 연결된다는 개념이 확대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얘기인데 이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리얼월드에서 IoT 디바이스를 통해서 IoE 디바이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게더링해서 빅데이터와 결국은 인공지능이 통합된 플랫폼에서 분석이 되고 이게 다시 리얼월드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장표에서 봤었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영역 그리고 아날로그 트랜스포메이션 영역 즉 데이터를 얻어서 단순하게 분석에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리얼월드에까지 적용이 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고 저기 가운데 표시된 가상 프로그램 세계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결국은 통합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데피니션은 굉장히 다양하고 이 얘기만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인지, 학습, 기억, 판단 등의 인간의 지적 능력의 일부 또는 전체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구현하는 지능이라고 했는데 이거 다 아시는 얘기일 거고 맨 밑에 보시면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데이터 획득 얘기가 있고요. 데이터를 가공할 때 전처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실제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모델 생성이 이루어져야 되고 모델 생성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이 되면서 컴퓨팅 파워가 늘어나면서 딥러닝이라는 게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리얼월드에 적용돼서 실시간 서비스가 개발이 되는데 이게 API 형태로 서비스가 많이 진행되고 있죠. 자,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결국은 맨 우측에 보시면 이게 과연 가능하게 된 요지가 뭐냐? 결국은 클라우드 때문에 된 겁니다. 클라우드가 실제로 이 서비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은 이런 서비스가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는데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되었고 특히 GPU라는 고성능 컴퓨터 환경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런 빅데이터와 또는 인공지능이 통합된 이런 서비스가 나오기 시작한 거라고 보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 쟁탈이 너무너무 지금 치열합니다. 도메인을 보시면 지금 적용 안 되고 있는 도메인이 없습니다. 메인에 보면 자동차,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벤츠뿐만 아니라 토요타 얘기도 나오고요. 테슬라 굉장히 유명하죠. 무인자동차 쪽에서. 우리나라 현대기아차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인공지능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네, 라쿠텐, 아마존, 페이스북, 온라인 쇼핑, IT 서비스 쪽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적용하고 있고 광고 시장에 구글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엄청나게 많이 적용하고 있고 제조, 유통, 소매까지 굉장히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GE도 나오는데 프리딕스라고 해서 제조 산업 쪽에 인공지능 적용한 굉장히 유명한 레퍼런스들이 있고요. 이것들은 각 대학 굉장히 유명한 MIT, 스탠포드 그리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AI 벤처들도 실리콘밸리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구글의 딥마인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하죠. 이렇게 전 세계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쟁탈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심한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걸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인공지능이 적용이 안 되고 있는 범위가 없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자동차 회사의 자율주행, 스마트홈, 메디케어, 인프라 쪽에도 굉장히 많이 적용되고 있고 스마트팜 쪽에 농업, 인텔리전트 시큐리티, 스마트 시티 적용이 거의 안 되고 있는 범위가 없을 정도로 전체 산업과 우리 일상생활에 인공지능이 이제 뗄래야 뗄 수가 없게끔 굉장히 다양하게 적용이 되고 있다.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다 이미 피부로 아마 실감하고 있을 것 같고요. 이건 미래 기술로서 AI라고 해서 우리나라 정부도 굉장히 AI 쪽에 정부 프로젝트라든지 사업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건 아실 텐데
실제로 원천 기술들을 개발하는 쪽뿐만이 아니라 각 산업 도면에 어떻게 인공지능을 적용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이것과 관련된 정부 프로젝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즉 정부 정책이 이쪽으로 몰린다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오퍼튜니티가 생겼다는 겁니다. 정부가 여기에 투자한다라는 건 분명히 정부의 예산이 투입이 된다라는 것이고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새로운 비즈니스가 생성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원천 기술을 적용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고 추가적으로 내가 지금 영위하고 있는 비즈니스 도메인에서 어떻게 인공지능을 적용할 것인가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해야 될 시점에 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는 지금 살펴보니 서로 따로따로 노는 것은 아니고 결국은 통합된 플랫폼으로 놀 수밖에 없다. 통합된 플랫폼 상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 이 장표의 왼쪽에 보시면 수집 데이터를 얻는 빅데이터를 분석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데이터가 가장 큰 문제인데 데이터를 얻는 방법은 가장 손쉬운 방법은 공공 데이터를 통해서 얻는 방법 아니면 IoT라든지 이런 디바이스를 통해서 얻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수집된 데이터들은 결국은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이 빅데이터 플랫폼은 데이터 획득과 데이터 전처리는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하고 인공지능 플랫폼, 통합된 인공지능 플랫폼 상에서는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분석 모델을 어디서 만들 것이냐, 인공지능 플랫폼에서 만들 것이다. 그래서 요즘 나왔던 게 딥러닝이라는 얘기는 했었고 실시간 서비스가 아까 말한 굉장히 다양한 산업 도메인에서 나타날 수 있다. 근데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현재이자 미래 얘기가 되는데요. 결국은 오른쪽에 제가 빨간 걸로 표시한 게 뭡니까? 결국은 클라우드 플랫폼 상에서 빅데이터라든지 인공지능 플랫폼이 통합된 플랫폼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게 트렌드이자 현실이자 미래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젠다 2로 넘어왔는데요. 그러면 오늘의 주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왜 클라우드에서 통합 플랫폼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실제로 현재의 클라우드 산업에서의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실제로 어떤 서비스를 런칭하고 미래는 어떤 모습을 그리고 있는가를 제가 통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국내 또는 글로벌 기업들을 다 통틀어서 제가 얘기를 내리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I 도입은 누구나 다 해야 된다고 그랬죠. 산업 도메인에서. 근데 AI 도입하는 게 쉽나요? 어렵나요? 여러분들 각자의 도메인에서 실제로 AI를 전공하거나 AI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4개 정도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첫 번째는 뭡니까? 일반 기업이나 기관이 AI 플랫폼을 전 영역에 거쳐서 자체 역량으로 AI 플랫폼 구축하는 거 쉽다 어렵다? 당연히 어렵습니다. 전문 지식도 없고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두 번째 보면 전문 기업, 즉 AI 전문 기업을 제외하고는 아니면 고급 AI 전문 인력, 박사급 인력들이 있지 않는 한 실제로 AI 머신러닝 시스템 구축하는 것도 어렵고 역으로 말하면 AI나 머신러닝 전문 인력 구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이제야 막 AI 전문 대학원 만들어서 우리나라도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이 인력들이 나온 데는 몇 년이 걸릴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AI 인프라 플랫폼 구성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코스트가 들어가죠. 처음에 저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면 뭡니까? 캐피탈 코스트가 들어갑니다. 초기 투입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죠. 그래서 우리는 클라우드 플랫폼의 장점인 클라우드의 장점인 초기 도입 비용을 미니마이즈하기 위해서 결국은 AI 빅데이터 플랫폼도 결국은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도입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클라우드 플랫폼의 장점이 AI나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의 장점과 거의 일맥상통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인은 각 단계별로 인프라 및 플랫폼을 구성하고 학습을 신속하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통합 플랫폼이라는 게 결국은 클라우드에 구축할 것이고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역으로 이걸 구축하는 기업들이 AI뿐만이 아니라 플랫폼에 관련된 또는 클라우드와 관련된 도메인 날리지가 없으면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상당히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로 돌아가 보면 이제 한 3년뿐이 안 지났는데 이때 이미 머신러닝 애저 서비스 오늘 주제의 마지막이 XaaS지 않습니까? X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Everything as a Service입니다. 향후에 모든 IT 서비스는 애저 서비스 형태로 제공된다는 게 미래학자들이 내다보는 것이고 머신러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머신러닝 애저 서비스도 2017년도에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사실은 아마존입니다. 이게 아마존 모델인데요.
아마존이 맨 먼저 시작했고 아마존이 하니 MS 애저도 하고 구글도 하고 다 따라가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머신러닝 애저 서비스가 이미 2017년도에 비즈니스 모델을 런칭해서 서비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맨 밑에 보시면 AI 컴퓨팅 리소스에서 이아스 단에서 그러면 인공지능 AI를 하기 위해서 인프라 단은 어떻게 구성해야 되지? 그 다음에 머신러닝 서비스에서 그럼 파스 플랫폼 단에서 인공지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그리고 AI 서비스를 사스 서비스로서 어떻게 제공해야 되지? 이런 논의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거죠. 최근 3년 동안. 그래서 일부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AI가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의 심지어는 50%를 차지한다라고 지칭할 정도로 굉장히 비중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서부터는 글로벌 3개사의 대표적인 AI 애저 서비스를 살펴볼 거예요. 이걸 상세하게 제가 설명드리지는 않고 그냥 빠르게 넘어갈 텐데요. 일단 구글 여러분들 유명한 모델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글 레벨을 보면 플랫폼 레벨에서 그리고 이 클라우드 AI 서비스를 하기 위한 실제로 구성하는 서비스 이렇게 레벨을 나눠놔서 서비스를 실제로 런칭하고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저 레이어별로 구글에서 지금 클라우드 AI 쪽에서 어떤 서비스를 하는지 각 레이어별로 서비스를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보다 저는 더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이거 클라우드, 구글 클라우드 하면 요즘 오토 ML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오토 ML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오토 ML의 비즈니스 철학은 뭘까? 가만 생각해 보면 AI 전문가가 아니어도 된다. 그리고 AI 전문가가 아니라고 해도 최소의 노력으로 나는 인공지능을 학습할 수 있고 애널리틱스를 할 수 있고 내 비즈니스에 적용할 수 있다라는 철학을 통해서 나온 게 오토 ML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작동 원리 실제로 비즈니스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도 역시 AI 애저 서비스의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마존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죠. 아마존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머신러닝 서비스, AI 서비스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를 오래전부터 이미 2017년부터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니까 아마존 클라우드에서 러닝하는 딥러닝 알고리즘의 89%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라든지 텐서플로우와 관련된 모델의 85%가 텐서플로우와 관련된 프로젝트라든지 그래서 아마존에서도 AI와 관련된 딥러닝이라든지 텐서플로우를 활용하는 AI 비즈니스 포션이 굉장히 크게 차지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도 AI 하고 있죠. 그래서 저기 쭉 보니까 제가 큰 제목만 보니까 서치 API 밑에 보면 디시전 API 그 다음에 스피치 API, 랭귀지 API, 그 다음에 비전 API. 그래서 음성 인식이라든지 컴퓨터 비전 쪽, 언어 인식 이런 쪽에서 많이 시작했다고 한다면 이제 더 나가서는 디시전 AP라는 건 뭡니까? 디시전 메이킹, 즉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미 MS 애저에서도 그 레벨까지도 지금 서비스로서 API로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3개사만 살펴봤지만 IBM 같은 경우는 왓슨 너무나 유명합니다. 그리고 중국 지금 알리바바 엄청나게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알리바바 AI 서비스도 만만치 않습니다. 텐센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들은 AI 애저 서비스를 모두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그러면 국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대표적으로 네이버 클라우드입니다. 네이버 클라우드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클로바 서비스 굉장히 유명하죠. API 서비스. 그래서 네이버 클라우드도 최신 기반의 인공지능 서비스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학습한 레퍼런스를 굉장히 많이 확보하고 있고 AI를 돌리기 위한 인프라단, GPU를 포함한 인프라단의 서비스도 하고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내세워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빅데이터 AI 쪽으로 굉장히 오래전부터 했던 중견기업, 중소기업 정도로 보실 수 있는데 이 서비스들도 지금 홈페이지를 가보시거나 서비스를 어떤 형태로 하는가 살펴보시면 다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입니다. 저 밑에 보시면 AI 데이터 사이언스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써 있죠. 그래서 역시 이 서비스들도 결국은 다 무슨 기반으로? 클라우드 기반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결국은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 플랫폼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인드랩 되게 유명한 랩이죠. 이 마인드랩도 굉장히 다양한 AI 비즈니스 서비스들을 하는데 여기도 서비스 형태는 다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걸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글로벌 기업들도 살펴봤고요. 국내 대표적인 기업들,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전문으로 하는 기업들 다 살펴봤습니다. 이 기업들 다 서비스 어떻게 하고 있나요? 다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 서비스로 하고 있다는 거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따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글로벌 기업들을 한번 쭉 서치를 해보면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에이저 서비스, 즉 AI를 기반으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하는 서비스를 쭉 서치해보면 중소기업 중에서 굉장히 특화돼서 시장 마켓 시어를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아주 특화된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쪽 도메인에는 아직도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은 AI의 애저 서비스를 설명했습니다만 빅데이터 애저 서비스도 동일합니다. 제가 2025년까지 마켓이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한번 원고를 한번 구글링을 한번 해보니까 왼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빅데이터도 결국은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라는 거를 레이어별로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 중간에 있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맨 밑에 데이터 레이어, 인테그레이션 레이어, 뭐 프로세싱 레이어, 뭐 애널리틱스 레이어도 이것도 다 클라우드의 이아스, 파스, 사스 레벨의 비즈니스화다 매핑돼서 서비스를 하는 거고요. 결국은 빅데이터 이저 서비스의 시장 예측을 저 밑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저거는 북미 시장에 예측한 데이터인데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선형이 아니라 거의 리니어가 아니라 거기에 어떻습니까? 비선형으로 아마 굉장히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고요. 북미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 예측한 것도 동일한 트렌드를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미래, 현재 어떻게 클라우드 서비스, 빅데이터 서비스, 인공지능 서비스가 흘러갈지를 살펴봤는데 결국은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된 서비스로 갈 수밖에 없고 통합되는 인공지능, 통합된 빅데이터 결국은 이건 다 뭡니까?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에서 서비스가 런칭될 수밖에 없고 다 통합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쭉 소개해드린 내용에 대한 결론을 드리고 오늘 제 발표를 마무리 질까 합니다. 자, 첫 번째 방금 전에 살펴봤듯이 글로벌 CSP 쭉 살펴봤잖아요. IoT, AI, 빅데이터 모든 게 다 클라우드 통합된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AI, 빅데이터 다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 플랫폼으로 제공되고 있고 국내에다 확인할 수 있었죠. 자, 그러면 국내는 어떻죠? 물론 제가 몇몇 기업들을 소개해줬지만 아직도 국내 클라우드 환경도 빠르게 AI 에이저 서비스, 빅데이터 에이저 서비스에 빨리 대응하기 필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데이터 준비, 모델 개발, 선정, 검증, 비교 분석하는 것까지 종합적인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 되는데 이 종합된 서비스는 어디서? 클라우드 통합 플랫폼에서. 그리고 국내 데이터 특성이나 고객 수준에 맞게 차별화된 빅데이터 AI 서비스를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AI를 무조건 개발하는 것만 중요하지 않고요. 클라우드 서비스도 AI 서비스도 저는 컴플라이언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즉 국내에 맞는 법의 투명성, 윤리성, 책무성 이런 것까지 다 만족시키는 트러스트워스 AI 그다음에 컴플라이언스를 만족시키는 클라우드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런 서비스들은요 지금 오픈소스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쿠버폴로 같은 이그젠플이 있는데요. 결국은 이런 서비스들은 나 혼자 다 할 수 없다. 결국은 오픈소스 또는 협업 방식으로 개발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세션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광규 교수님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지구를 잡아먹고 그 소프트웨어를 AI가 잡아먹는다. 인상 깊었죠. 더군다나 그 AI와 빅데이터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통합 플랫폼이 필요하다. 예, 여기까지 지금 서광규 교수님 발표 잘 들었고요. 지금부터는 금융산업에서 바라보는 AI 빅데이터에 대해서 코스콤의 김도영 박사님이 발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코스콤의 김도형입니다. 네, 저는 금융산업에서 AI나 빅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간단하게 제가 생각하는 바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코스콤 데이터 테크 본부 데이터 오피스 서비스 팀에서 데이터 분석과 관련 코드를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먼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금융산업에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는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인공지능이란 말이 너무 넓은 범위의 용어다 보니까 인공지능으로 할 수 있는 일의 방향성을 갖다가 호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공지능은 사람이 하는 일을 갖다가 대신하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산업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됩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인공지능을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갖다가 정확히 파악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인공지능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라는 걸 살펴볼 때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라는 말을 떠나서 실제로 풀 수 있는 문제와 풀 수 없는 문제를 갖다가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공지능이 현재 할 수 있는 일의 수준이라든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갖다 파악해가지고 정확한 목표를 잡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가능한 일과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산 산업에서 금융 산업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인공지능을 사용을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산 관리를 할 때 의사결정, 내일 시장이 혹은 어떤 특정한 주식이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를 갖다 인공지능을 사용하면은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문제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금융이라든가 투자론을 공부를 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공부를 하게 된 이론 중에 하나가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시장에 나타나 있는 시장의 현재 상황은, 다시 말해서 주식의 현재 가격은 이미 공개된 모든 정보가 다 반영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보가 새롭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현재 나와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효율적 시장 가설이거든요. 이 효율적 시장 가설에 따르게 되면은 인공지능을 쓰든 아니면은 사람이 미래를 예측하든 주식 시장에서 주가의 향방을 예측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모든 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연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증명이 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을 금융에서 사용을 할 때 투자 의사결정으로 사용하는 일은 굉장히 힘든 일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인공지능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인 전문가들의 인용을 하자면은 프랑스와 숄레라고 하는 유명한 인공지능 학자가 있습니다. 머신러닝을 공부하거나 인공지능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잘 알고 계실 텐서플로우와 케라스라고 하는 프레임워크가 있는데요. 이 케라스 프레임워크를 만든 핵심 개발자가 바로 프랑스와 숄레입니다. 프랑스와 숄레가 자신의 저서에서 발표한 내용이 다음과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일부 독자들은 자신이 쓴 그 딥러닝 기법을 활용해 가지고 주식 시장의 미래 가격을 예측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도는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는 일이다. 다시 말해서 금융 시장에서는 과거의 실적을 통해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좋은 지표가 아니기 때문에 머신러닝은 이러한 문제보다는 과거가 미래에 좋은 예측치가 되는 그런 데이터 집합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이 프랑스와 숄레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가능한 문제고 AI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그걸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AI가 현재까지 가장 좋은 성과를 낸 분야는 이미지 분석이라고 하는 분야입니다. 이미지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진을 보고서는 이 사진에 나타나 있는 주체가 사람인지 개인지 고양인지 꽃인지, 꽃이라고 하면은 어떤 꽃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이미지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미지 분석은 자동차의 자율주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서 지금 활발히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AI에 있어서 가장 큰 성과를 올리고 있는 분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이미지 분석은 금융 산업에 있어서는 그다지 활용도가 높지 않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분야에서 AI가 할 수 있는 어떠한 분야가 금융 산업에 있어서 가장 적용하기가 좋은 분야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오늘 저는 텍스트 분석이란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텍스트 분석이란 거는 글로 된 문서를 컴퓨터가 읽고서는 그 안에 있는 정보를 파악하거나 혹은 파악된 정보를 기반으로 그 문서를 갖다가 새롭게 생성해내는 이런 기술을 텍스트 분석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이 텍스트 분석 기술은 지금 현재 제2의 AI 성과라고 불릴 만큼 그 굉장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뒤에서 말씀드릴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기술이 출시된 뒤로는 더더욱 급격하게 성능 향상을 보이고 있어서 현재 바로 산업에 바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활용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걸 활용할 때도 금융산업에서 자산관리 의사결정 자체에서는 활용도가 낮고요.
이 자산 관리에 필요한 여러 가지 부가적인 업무, 문서를 사용해야 되는 부가적인 업무를 갖다가 자동화할 수 있다는 면에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업무 자동화를 갖다가 RPA,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현재 RPA는 룰 베이스드로 돼 있는 그런 RPA가 많은데 이거를 인공지능으로 대체를 한 차세대 RPA가 바로 텍스트 분석이 활용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분야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금융산업에서 그럼 어떻게 텍스트가 활용이 될 수 있는가? 크게 네 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현재 지금 미국이라든가 해외 주식에 대한 투자 열기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해외 주식에 대해서 투자를 하려면은 거기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런 해외 주식에 대한 기사라든가 뒤에서 말씀드릴 공시 자료라든가 아니면 리서치 리포트 같은 걸 갖다가 적절한 시기에 빨리 읽고 의사결정을 해야지만 해외 주식을 투자를 잘할 수 있는데요. 이런 데 들어가는 트랜슬레이션, 번역 기술이 첫 번째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기사라든가 공시 자료라든가 이런 리서치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자료를 담고 정보를 담고 있어야 되고 그것이 어떤 금융 규정이라든가 회계 규정에 맞게 발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정보가 많고 문서 자체가 복잡한 경향을 띱니다. 이러한 복잡한 문서들을 갖다가 투자자들이 알기 쉽도록 해석을 해주고 요약을 해주는 서머라이전 기술이 두 번째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서머라이제이션을 위해서는 그 문서 안에 들어가 있는 핵심적인 정보를 갖다가 찾아내야 되는 일이 필요한데요. 어떤 특정 숫자라든가 키워드를 갖다가 찾아내서 태깅하는 기술을 NER, Name Entity Recognition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정보를 찾아냈으면은 마지막으로는 그 정보로부터 문서를 자동으로 생성해내는 다시 말해서 뉴스라든가 리서치 리포트를 갖다가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텍스트 제너레이션 기술이 이제 마지막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어떻게 발전을 해오고 있는가? AI 분석 기술 중에서 텍스트 분석 기술은 최근에 들어서 가장 굉장히 발전 속도가 빠르고 활용도가 높은 분야인데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엘모라든가 GPT라든가 UML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초기에 나오기 시작하고 거기에서부터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기술이 나오면서 버트라고 하는 그런 핵심 기술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 버트의 텍스트 분석 성능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 버트로부터 알버트라든가 로버트라든가 어니라든가 다양한 기술들이 파생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이 트랜스포머 기술이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텍스트 분석 기술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트랜스포머 기술의 핵심은 뭐냐면은 트랜스퍼 러닝, 전이 학습이라는 것이 되겠는데 학습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단계를 두 단계로 나눠서 학습을 시키겠다라는 게 이 텍스트 분석 기술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프리트레이닝이라고 하는 단계인데요. 굉장히 많은 문서와 고급 하드웨어를 써가지고서는 기본 기술을 갖다가 익히게 하는 게 첫 번째 프리트레이닝 단계고 두 번째는 파인 튜닝이라고 하는 단계를 통해 가지고 그 실제 업무에 들어가는 일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두 번째 단계이다.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눠서 학습을 하겠다는 게 텍스트 분석 기술의 최근 경향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린아이를 갖다가 회사에서 데려서 직접 회사에서 필요한 모든 기술을 학습시키진 않죠. 교육 인프라라는 것이 존재해 가지고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회사로 가든지 간에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국어, 영어, 수학 기술을 공부를 한 다음에 그리고 회사를 선택해서 특정 업무를 하게 되면은 그 특정 업무에 필요한 기술을 추가로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눠서 학습을 하게 되는 이유는 각종 회사에서 만약에 처음부터 필요한 모든 기술을 다 처음부터 가르치게 된다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리소스라든가 인프라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이걸 갖다 활용해 가지고서는 텍스트 분석 기술에서도 프리트레이닝 단계에서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이 같은 대형 회사들이 수억 건의 그런 텍스트 문서를 갖다가 기반으로 수주 혹은 수개월에 걸친 학습을 통해 가지고 어떤 분야에든지 활용 가능한 굉장히 범용적인 그런 기술을 만들어내는 게 버트 기술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트 기술을 통해 가지고서는 텍스트의 임베딩 모델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임베딩 모델이 한번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그걸 갖다 쓸 수 있는 사용자들이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그걸 가져가지고
파인 튜닝이라고 하는 아주 소규모의 학습 단계를 거쳐 가지고 실제 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기술이 많이 나왔더라도 실제로 이걸 갖다가 사용자들이나 일반 회사들이 이걸 적용하거나 사용하기가 어렵다면은 이거는 쓸모없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러한 기술들을 갖다가 일반 회사나 유저들이 쉽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그런 움직임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허깅 페이스라고 하는 그룹이 있는데요. 이 허깅 페이스라고 하는 그룹에서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트랜스포머 기반의 버트와 같은 각종 기술들을 갖다가 일반 사용자가 쉽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변환을 해서 공급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 기술 중에서 허깅 페이스에서 만든 그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5줄만으로 머신러닝 번역이 가능합니다. 파이썬을 사용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면은 저 5줄의 코드가 쉽게 이해가 될 텐데요. 저런 단지 5줄 만의 코드를 통해 가지고 현재 쓰고 있는 최신의 기술을 갖다가 바로 현업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게 지금 현재 나온 머신러닝 기술의 활용도를 갖다가 높여주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코스콤에서는 2021년도 내년 하반기 출시 목표로 해서 공시 데이터 서비스라는 걸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공시 데이터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그 회사에서 주식 투자가들에게 법률적으로 회사에 관련된 운영 정보를 갖다가 공개를 하는 게 공시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이 공시 데이터가 현재 법률에 의해 가지고 각 나라에서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 공개된 공시 데이터의 전문 검색뿐이 아니라 중요 키워드나 데이터를 갖다가 인식해 가지고서는 공시를 비교 분석해 주는 서비스 혹은 공시를 갖다가 실시간으로 요약해서 투자자들이 알기 쉽게 그걸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 그리고 해외 공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이 공시들을 갖다가 번역해서 요약을 해주는 서비스도 같이 출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갖다가 쉽게 이제 정리를 드리자면은 금융산업에서 AI를 갖다가 활용할 때 그 활용된 성과를 갖다가 측정할 때는 간단하게 그 투자 수익률로서 측정하는 거는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될 거는 업무 자동화에 따른 코스트 다운 효과를 갖다가 가장 이제 크게 살펴봐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바라볼 때 이 텍스트 분석을 활용한 AI가 가장 현재 금융산업에서는 적용하기 쉽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코스콤 김도영 박사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특히 텍스트 어널리시스 부분에 제가 좀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포스트 코로나 그리고 죄송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인 구루미에 대해서 ITIG의 이충원 전무께서 발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무님.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ITIG의 이충원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 드릴 내용은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인 구루미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잠깐 제 소개를 말씀드리면은 저는 현재 ITIG에서 4차 산업과 관련된 사업들을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1년 전하고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현재 4차 산업 관련된 사업이나 비즈니스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현상들은 분명 코로나라는 그런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4차 산업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발생이 됐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어제 기준으로 약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이 돼 있습니다. 전 세계 이 화면은 보시면은 전 세계에서 발생되는 코로나 환자 수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현재 확진자 수에 대한 그런 빈도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4월부터 7월까지가 약간 좀 환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현재도 계속 급격하게 환자들이 발생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 자체를 보시면은 현재 각국의 코로나 환자들의 상황이 실시간적으로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 이 데이터들이 모여서 코로나19에 관련된
현황들을 분석할 수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 자체가 바로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관련된 가장 그 대표적인 그런 화면들입니다. 그 유발 하라리의 오버 더 스킨, 언더 더 스킨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각국에 있는 코로나 환자들에 대한 현황들을 이 사이트에 수집이 돼서 보여주는 것들이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또한 그 코로나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에서는 환자에 대한 동선이라든지 자세한 접촉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황들을 더 세밀하게 파악하는 부분들이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즉 코로나 이후 시대는 좀 더 세밀한 그런 그 정보들이 수집이 되고 축적이 돼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특징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거는 코로나와 관련된 또 다른 사이트입니다. 코로나에 관련된 유전체들을 분석을 해서 개통도 같이 이렇게 표시한 부분들입니다. 보시면은 각 나라별, 지역별로의 그런 유전체 정보들이 수집이 되고 그 유전체에 대한 정보들이 그 개통도를 통해서 얼마나 변이가 발생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도 보시면은 각 나라에서 발생된 코로나 환자로부터 코로나 유전자를 바이러스에 대한 유전자들을 추출해서 개방하고 그다음에 연구, 활용할 수 있도록 서로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보시면은 이 코로나 이후에 그런 그 빅데이터나 AI 기술 부분들은 이런 전 세계적으로 협업하고 또는 연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형태의 그런 연구 활동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대한 환경들을 몇 가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감염병이 간헐적이거나 혹은 국지적으로 발생이 됐다라고 하면 코로나 이후에는 감염병이 빈발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사람에 대한 이동에 대한 부분들을 코로나 감염병에 관련된 부분들하고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글로벌 교역 상태가 로컬 조달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또한 대면이 비대면 형태로 바뀌게 됐고요. 아무래도 이동량이 줄이다 보니까 석유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비용 절감의 효율성인 부분들을 얘기했지만 지금은 만약을 대비해서 재고 확보라든지 회복력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개인과 효율 부분들을 얘기했다면 지금은 연대해서 협력하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기존에는 자유무역이나 신자유주의를 얘기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보호무역 시대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를 기준으로 해서 이전의 그 환경과 이후의 환경 부분들은 이와 같은 변화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발생될수록 4차 산업혁명이 분명히 가속되고 있습니다. 통계치를 보시면요, 그 데이터에 대한 그 시장 규모와 그다음 공공 데이터 개방 건수, 그다음에 인공지능에 대한 매출, 그다음에 AI 스피커에 대한 판매 건수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대비 극명하게 증가됐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비대면 접촉 방식인 인터넷 전문 은행의 계좌 수나 고객 수가 극대적으로 늘어났고 간편 결제 역시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비대면과 그 다음에 언택트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상당히 많은 ICT 기술과 클라우드 기술들이 접목이 돼서 기술들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가속화되는 부분들은 경제는 이제는 경제만 안 되고 보건이나 의료 같이 융합된 형태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코로나와 함께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이제 새로운 뉴노멀이라는 것들을 뉴노멀 시대로 접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그 팬데노믹스의 현상을 한국판 뉴딜이라는 디지털 뉴딜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술들이 데이터 댐이라는 걸 중심으로 해서 AI를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수집이 되고 AI에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와 비즈니스들을 만들어내고 SOC를 비롯해서 다양한 디지털 전환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댐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수많은 데이터들이 데이터 댐 안에 AI를 학습할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들이 수집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데이터를 디지털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그다음에 많은 돈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작업들입니다. 과거에 구글이
전 세계 미국 내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디지털화했을 때 많은 부분 비용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구글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많은 분야에서 AI에 관련된 기술들을 발전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즉 데이터 댐을 통해서 많은 AI를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수집이 된다라고 하면 이를 기반으로 해서 AI 관련된 산업들을 많이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세계의 각 기업들의 활동들을 잠깐 보시면요. 뭐 그 다이렉트 커스터머라고 해서 고객들이 직접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을 개발한다든지 혹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고객들이 직접 비대면 형태로 구매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즉 그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한 이제 현황 부분들을 조기 파악해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이나 그 다음에 새로운 채널들을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D 프린팅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공법들을 통해서 의료 부품을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로봇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들을 보시면은 온라인 판매 또는 비대면 접촉, 그 다음에 다양한 포트폴리오에 대한 변화, 그 다음에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들을 모두 키워드를 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당연히 이제 그 여러 가지 ICT 기술들이 접목이 될 텐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AI, 빅데이터, 클라우드라는 기술로 귀합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술은 여러 가지 영역에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크게 한 네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데이터 수집 부분입니다. 데이터 수집은 현재 공공 민간 데이터를 수집해서 여러 영역별로 데이터 댐을 만드는 형태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SOC 디지털 부분은 여러 간접 자원에 대한 부분들로 기반을 이루고 있는 사업들을 디지털화해서 현재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사람들에 대한 그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디지털로 바꾸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여진 수집 데이터들은 AI 학습용 데이터로 가공이 되거나 축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영역별로 빅데이터 플랫폼들을 만들고 있고요. 또한 이 데이터들은 여러 가지 AI 학습하기 위한 표준화나 품질 관리 형태로 거버넌스 체계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양한 영역의 데이터 활용을 위한 AI 서비스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실제적으로 만들어진 서비스들이 의미 있는 형태로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형태들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 데이터, AI 인프라를 확충이 필요한데요. 5G 등 네트워크에 대한 인프라,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를 비롯한 클라우드에 대한 활용, 그 다음에 실제 반도체 내에 AI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확보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ITIG는 기존에 하던 금융 관련된 핀테크 관련된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AI 빅데이터를 위한 서비스 통합 플랫폼인 구루미를 적용하고 있고 실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의 금융 쪽에서 만들었던 솔루션에 대한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4차 산업과 관련된 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듦으로 해서 다양한 영역 부분들에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ITIG는 기존에 각 금융권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빅데이터 AI 분야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의료나 농생명 분야에서도 이런 클라우드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재 ITIG가 가지고 있는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술을 통해서 다양한 산업군, 핀테크 관련된 부분들로 확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루미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구루미는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빅데이터, AI 기술이라는 것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데이터에 대한 수집과 분석, 그 다음에 AI에 관련된 서비스들 이런 것들이 구루미를 통해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구루미라는 것은 기본적인 클라우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 바로 사용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만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한 만큼 지불이 가능합니다. 즉 기존에 있던 시스템 클라우드 외의 시스템의 형태가 아닌 클라우드 위에서 수행되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클라우드가 가지는 다양한 이점들을 같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구루미는
크게 5가지의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마켓플레이스, 즉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유통하고 구매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데이터 마켓플레이스, 데이터에 대한 것을 유통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입니다. 또한 분석과 관련된 부분들을 마켓플레이스 형태대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을 활용을 해서 서비스 플랫폼이나 분석 플랫폼들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구루미를 활용하는 사람들은 데이터나 서비스를 활용해서 제공하는 프로바이더 측과 그 다음에 이러한 프로바이더 측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나 서비스를 구매해서 활용하는 서브스크라이버 측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구루미를 통해서 이러한 프로바이더와 서브스크라이버가 결합이 돼서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고 이러한 구루미 안에서 데이터나 서비스에 대한 디지털 유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루미는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기반을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클라우드가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은 사용자가 필요한 시점에 사용자가 필요한 것들을 취사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자원을 생성한다든지 또한 자원을 더 확충한다든지 혹은 사용자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가져가는 그런 부분들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구루미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AI를 분석하는 분석가들은 데이터를 접근하고 그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한 공간들을 별도로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공간들은 분석 대상 데이터뿐만 아니라 필요한 다양한 분석 툴들을 통해서 분석 결과들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들은 당연히 해당 분석가만 접근이 가능하고 다룰 수 있는 영역으로 독립화됩니다. 또한 구루미는 서비스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 해당 사용자들은 서비스들을 구획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들은 실제로 각 사용자들에 특화된 그런 서비스들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들은 각각의 개별로 워크스페이스라는 개념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서비스들은 서비스 마켓플레이스에 올려진 서비스를 구매해서 활용이 가능한데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서비스에 대한 독립적인 형태로 구매도 가능하고 이 서비스들을 결합도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구루미는 여러 가지 SaaS 형태의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서비스들, 인증이나 사용자, 다양한 이제 모니터링 관련된 서비스들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데이터 분석에 대한 마켓플레이스들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그 각각의 그 플랫폼을 이루게 되는 기본적인 자원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서비스 혹은 AI 서비스, 그 다음에 분석에 관련된 플랫폼들을 구성하여 각각의 업무에 맞게끔 구성이 가능합니다. 몇 가지 사례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루미는 의료 쪽에 먼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닥터앤서라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 한 26개 병원, 그 다음에 20여 개의 AI 기업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료기관들은 질병 데이터들을 구루미를 통해서 클라우드에 저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클라우드에 저장된 데이터들은 각 기업들이 활용을 해서 AI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이때 각 병원에서 올려진 데이터들은 병원별로의 그런 데이터 공간들이 별도로 존재를 하게 되고 각 기업들은 각 병원의 허락을 얻어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구루미를 통해서 데이터를 활용하고 그다음에 학습된 공간들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AI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인해 가지고 구루미는 이러한 기반적인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속에서의 코로나 감염병을 예측하기 위해서 구루미는 활용이 됩니다. 감염병 예측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방역하는 그런 부분들은 구루미를 통해서 다양한 감염병에 관련된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고 감염병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이 구루미를 통해서 제공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여타 플랫폼과 연계해서
이 감염병에 대한 예측 모델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의료기관이나 공공기관들하고 연계돼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거나 활용을 할 수 있고 또한 헬스케어 관련된 부분들과 연결이 돼서 감염병 대응 플랫폼으로 활용이 됩니다. 농업 분야에서도 구루미는 활용이 됩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농업 데이터들은 구루미를 통해서 수집이 되고 이러한 수집된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다양한 농업 관련된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집된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구루미 그 농업과 관련된 생장이나 그다음에 그 농작물에 대한 예측이나 이런 활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구루미는 이러한 다양한 데이터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분석 모델을 활용해서 농업에 관련된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형태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는 다양한 환경들을 가지고 데이터에 대한 융복합이 일어나는 그런 영역이기도 합니다. 교통과 관련된 부분들은 교통에 관련된 데이터나 그다음에 환경 데이터들, 그다음에 주차, 상권, 관광 등의 복잡한 데이터들이 구루미를 통해서 수집이 되고 활용이 되고 또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구루미를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제공하게 되며 구루미를 통해서 서비스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 속의 구루미는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금융과 관련된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면서 제공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금융과 관련된 플랫폼 서비스들은 다양한 업무 지원 시스템이나 또는 외부 시스템과의 연계가 필요하고 이러한 서비스들을 위해서 플랫폼 형태로 제공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켓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서비스들이 실제로 등록 요청을 하거나 혹은 구독의 형태대로 가져가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금융과 같은 그런 환경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서비스들을 공통으로 만들고 이러한 서비스들을 각각 구매해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즉 하나의 서비스들을 만들어 놓고 여러 기관들이 이를 공통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빠르고 쉽게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같은 그런 시스템을 구축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구루미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과 그 다음에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루미는 지금 현재 진화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도메인에 통해서 현재 구루미를 활용을 하고 있으며 이 구루미에서는 다양한 AI 빅데이터 관련된 기술들이 융합이 돼서 새로운 서비스들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디지털 전환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다양한 기술들이 그 안에 섞여져서 구루미에 관련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구루미에 관련된 그런 사례들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며 또한 앞으로 구루미에 관련된 기능들은 좀 더 발전을 할 예정입니다. ITIG가 제공하는 구루미는 여러분들이 현재 하고 계시는 업무에 좀 더 많은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ITIG의 이충원 전무께서 그 AI 빅데이터 플랫폼인 구루미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ITIG가 준비한 세미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참고로 앞서서 이야기드렸던 커피 쏘는 이벤트, 즉 댓글을 달아주시면 커피 쏘는 이벤트는 아직도 유효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ITIG는 보다 더 다양하고 폭넓은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